아주 먼 옛날 달빛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달빛 마을이라는 곳에 한때는 마을 전체가 우러러보던 웅장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명망 높은 학자 집안인 김참판 댁으로 그의 외아들 김민주는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상하여 김참판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거대했던 가세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앞을 분주히 오가던 하인들의 발길도 점차 뜸해졌지요. 아들 민주는 글재주는 뛰어났으나 벼슬에 대한 중압감 때문이었을까요? 과거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에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 그의 마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비틀어졌고 한때는 온화했던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집안 살림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만 갔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 이서연은 18배 꽃가마를 타고 시집아 어느덧 25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옥처럼 하얀 피부와 맑은 눈매는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지만 그 아름다움도 고된 현실 앞에선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옷은 거친 삼배옷으로 바뀌었고 산의 진미가 가득했던 밥상은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초라해졌습니다. 에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서방님은 오늘도 글방에만 틀어박혀 계시고. 서연은 텅 빈 찬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장독대의 간장과 된장마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극에 달하자 의리 없던 하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 떠나갔고 이제 이 넓은 집에는 민준과 서연, 그리고 단 한 사람의 머슴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은 박철수였습니다. 6척이 넘는 장신의 다부진 어깨,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철수는 어릴 적 김참판에게 거두어져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참판이 그를 아들처럼 아꼈기에 집안이 몰락해도 그는 묵묵히 남아 충성을 다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밥을 지을 쌀이 없구나. 이 밥은 내가 먼저 먹고 남은 것으로 서방님 상이나 차려드려라. 서연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쌀로 지은 밥을 철수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괜찮습니다. 배고픈 것쯤은 익숙하오니 마님과 도련님께서 먼저 드시옵소서. 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철수는 비록 그를 잊지 못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사람들에게 바보 철수라 불렸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내일이면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서연의 한숨소리를 들은 철수는 마당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장터에 나가 쌀을 구해오겠습니다. 무엇으로 쌀을 구한단 말이냐? 이 집에는 이제 팔 것도 없고 돈도 한 푼 없는데. 서연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반드시 쌀을 구해오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철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허름한 집신을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글방에서 나오지 않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과거에 낙방한 후로는 사람 만나기를 더욱 꺼리고 홀로 글만 읽었지요. 서방님, 진지라도 드셔야지요. 몸이 상하면 어찌합니까? 서연이 글방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철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서연은 마당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의 별만 바라보았습니다. 아, 내일이면 정말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대문 밖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철수가 무언가를 짊어진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쌀을 구해왔사옵니다. 철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짊어진 쌀자루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루 안에는 하얀 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것이 다 어디서 난 것이냐? 소인이 절 산에서 구해왔사옵니다. 철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쌀이 날 리 없었지만 서연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철수야. 내 덕분에 며칠은 끼니 걱정을 덜게 되었구나. 서연은 서둘러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밥상을 차려 글방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민준도 문을 열고 밥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밥이 있구려. 어디서 구했소? 철수가 구해왔답니다. 어서 드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글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철수가 구해온 쌀로 지은 밥은 이상하게도 달고 기름진 맛이 났습니다. 철수야,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그런데 밥상 앞에 앉은 철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계속 밖을 내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왜 그리 밖을 살피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이만 나가 보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의아함과 함께 궁금증이 솟았습니다. 산에서 쌀을 구했다는 말은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혹시 훔쳐온 것은 아닐까? 그래, 오늘은 내가 직접 따라가 봐야겠구나. 그날 오후 철수가 다시 집을 나서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철수는 마을을 지나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산에 오르자 철수는 작은 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초라한 상복 차림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슬픔으로 창백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철수는 그 여인에게 작은 도시락을 건넸고 여인은 그것을 받아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꾸러미를 꺼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소중히 품에 넣었지요. 내일도 오시겠습니까? 예, 내일도 오겠습니다. 철수가 산을 내려간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방금 전 그 사내의 주인 되는 사람이요. 아, 당신이 철수 서방님의 주인이시군요. 여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뉘신데 어찌하여 이런 험한 곳에 계시는 것이오? 제 이름은 최은하라고 합니다. 이 무덤에 잠들어 계신 아버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은하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비단 상인이었고 철수는 며칠째 굶고 있던 그녀를 발견해 매일 밥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철수에게 건넨 것은 아버지가 남긴 비단이었고 철수는 그 비단을 장터에 팔아 쌀을 사왔던 것이지요.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구나. 그런데 그대의 아버님은 어찌 돌아가셨소? 아버지는 한 양반에게 속아 모든 재산을 잃고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반의 성씨라도 아시오? 성은 김씨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하가 말한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바로 그 김씨 양반의 아내요. 서연의 고백에 은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니까요. 은하의 너그러운 말에 서연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민준의 글방 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쌀은 최비단 상인의 딸, 은하 아가씨의 눈물로 지은 밥입니다.
서연은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민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밥상을 밀어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소. 욕심에 눈이 멀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목숨까지 앗아갔구나.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하자 초조해진 마음에 최비단 상인을 속여 재산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하오. 내일 당장 은하 아가씨를 찾아가 사죄하고 모든 것을 돌려주겠소.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막 집을 나서려던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은 나오너라. 사또의 명의시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민준을 포박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사기가 아닌 최비단 상인에 대한 살해 혐의였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도련님께서 최 어르신을 살해한 혐의로 잡혀가셨다고 합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마을에는 최비단 상인이 독살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살해라니. 그럴 리가 없소. 서방님은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를 분이 아니오. 서연과 철수, 그리고 소식을 듣고 온 은하까지 세 사람은 함께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김민준. 내 놈은 최비단 상인의 재산을 노리고 그를 독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든 증거가 너를 가리키고 있으니 순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또. 저는 그의 재산을 속여 빼앗은 죄는 인정하나 결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사또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던 그때 철수가 나섰습니다. 은하 아가씨, 혹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누군가를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아버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 말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창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오랫동안 경쟁하던 비단 상인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가 우리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그 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철수는 곧장 이창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철수의 기세에 놀린 이창록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최 영감을 독살했소. 그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에 복수하고 싶었소. 철수는 이창록을 끌고 관하로 돌아왔고 진범이 밝혀지자 민준은 누명을 벗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살해 누명을 씌운 배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마을의 가장 큰 권력가인 윤대감으로 과거 민준이 자신의 딸과의 혼담을 깨고 서연과 혼인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결국 윤대감과 이창록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민준과 서연, 철수와 은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하 아가씨, 내가 아가씨의 아버님께 지은 죄는 평생 갚아나가겠소. 나의 모든 재산을 돌려드리겠소. 아닙니다. 이미 지난 일인걸요. 도련님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글방의 모든 책을 정리하고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려 하오. 남은 생은 내 죄를 씻고 내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고 싶소.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철수의 제안으로 그들은 마을 서쪽에 버려진 땅을 일구어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서연, 은하, 그리고 철수까지 네 사람은 함께 땀 흘리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심은 씨앗에서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보세요, 마님.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구나. 우리 손으로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다니. 그들은 땅의 소중함과 땀의 가치를 배우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민주는 마을 학당의 선생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서연은 약초를 배워 아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은하는 아이들에게 비단 짜는 법을 가르쳤고, 철수는 마을 전체의 농사를 이끄는 훌륭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네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철수 내 덕분이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도련님. 소희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철수야.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구한 거란다. 그들은 더 이상 몰락한 양반도 슬픔에 잠긴 여인도 바보라 불리던 머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빛 마을에서는 한 우직한 머슴의 따뜻한 마음씨가 모두를 구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래오래